3인칭 시사시점, 오늘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지금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예찬 이사장님, 오늘은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G20 방문 등 해외 순방이 이번 주 가장 주목할 만한 뉴스가 아닌가 싶고요. 네.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어제 한미 정상회담, 또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까지 숨가쁘게 정상 외교가 이어졌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이 EU와 미국 순방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에 조금 이 의미 부여가 약한 것 아니냐, 시간이 모자랐던 것 아니냐 등등의 여러 논란이 뒤따랐었는데요. 네.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3국 정상회담까지 야당에서도 그렇게 막 트집 잡을 만한 이슈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3국의 공동 성명이 발표된 게 6년 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위험 수위를 오가고 있는 이때에 6년 7개월 만에 한미일이 함께 협조하겠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협이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외교 성과가 아닌가 싶고요. 네. 한 가지만 저는 더 말씀드리면 예.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정식 의제에 올랐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동안 우리가 물밑에서만 협상을 진행해 왔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IRA 다시 한번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게 많은 만큼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이끌어낸 것 자체가 네. 또 하나의 경제 외교 성과인 것 같아서 네. 그 부분들 이전까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해외 순방과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번에 좀 달라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장예찬 이사장이 말씀 주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비대통령이 언급했다는 IRA 부분, 특히 저희가 3부 경제 프로파일링에서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 아세안에서의 한미일 정상 그야말로 뭐 여러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똘똘 뭉쳤다, 이런 이제 분석 평가들이 많고요. 그 이면에는 역시 북한의 아주 높아진 도발 수위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러한 그 분석도 많은데 지금 쭉 이제 장예찬 이사장님이 짚어주셨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에 대해서, 그리고 네. 야당도 아마 여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떠세요, 권지웅 최고위원님? 이번 이제 순방에서 잘한 부분도 있고 저는 예. 그렇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네. 잘한 부분은 예. 지금 북한의 도발이 되게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NNL을 넘어서 미사일을 쏠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3국의 어떤 공조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번에 이제 함께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예. 기원을 좀 찾아보면 아베 정권이 처음에 출발할 때 자유의 호라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네.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고 지금 바이든으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아세안 국가와 아주 가까운 한국이 되려 그것을 설득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아하.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겠죠. 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아세안 국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나서 주니까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 이제 패권 전쟁,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네. 미국의 편을 완전히 든 셈이 되었어요. 네. 근데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여서 일정 정도 실용력 외교를 해왔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타격을 받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외교적 어떤 조치를 두고 가치 외교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좀 위험한 외교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당장 평가하자는 건 아니지만 아하.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좀 더 지켜보고, 혹시 뭐 그 부분, 그 실용적인 경제적인 부분에서 한중 간의 경제 부분, 이 부분은 혹시 장예찬 이사장님 덧붙일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미 경중이라는 표현을 지난 정부에서 유독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그랬죠.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외교적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외교 지론이었던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국제 정세가 그때랑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쟁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고 네. 미중 사이에서는 뭐 신냉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제 살 꼬집는 아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보수 정권에서 그 줄달리기 하다가 실패한 전례가
하나가 있거든요. 예. 바로 박근혜 정권 이야기입니다. 네. 그때 이 중국을 통해서 대북관계 브릿지를 좀 삼아보려고 박 전 대통령이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승절 행사까지 참석을 했었어요. 그랬죠. 근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별로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이후에 또 이 사드를 배치하다가 네. 도입하다가 중국의 강한 반발과 보복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랬죠. 비록 보수 정권의 일입니다만 저는 이 양자 사이에 줄다리기를 실패한 대표적인 전례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는 보다 원칙 있게 우리는 이 미국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서방의 어떤 자유주의 세력들과 연대하겠다. 그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게 중국과의 외교에 있어서도 우리의 입장을 오락가락하지 않고 네. 우린 이런 입장이니까 여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자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네. 이건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국제 정세가 훨씬 삼엄하게 변화된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그런 선택적 차원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상황 변화가 워낙 급변하니까요. 국제 정세가 또 지켜보도록 하죠. 권중 비대위원님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중국의 대응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여야 간에 첨예하게 입장 차가 나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 행보입니다. 공식 행사 대신에 봉사활동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외교적 결례 그리고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던데 장 이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가 그 해당 푸놈펜의 병원을 다녀오고요. 예. 후속 보도를 보니까 네. 그 병원에 후원이 지금 답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따로 방문했던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 한국의 후원가가 나서서 아하. 조만간 건강이 회복되면 한국으로 데려와서 치료해주겠다라는 후속 보도를 제가 오늘 오후에 확인을 했거든요. 네. 이런 긍정적인 순기능, 이제 약자와의 동행 기조로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정상 배우자들의 공식 일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이태원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의 아픔을 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막 화려한 관광지 가고 이런 데서 보는 것보다는 그곳에서 한국과 연계된 병원장의 한국인이세요. 네. 그곳에서 좀 약자들을 어루만지고 보듬는 행보하는 게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물론 야당에서 외교적으로 박한 평가를 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장경태 최고위원처럼 이걸 뭐 빈곤 포르노다. 이게 어떻게 공식 논평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배우자에게 할 말이겠어요. 그런 식이면 저는 장경태 의원이 무슨 예능 나와서 반지하 살고 이런 거 보여주는 게 더 빈곤 포르노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치가 막말 공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후원이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잘한 행보라고 봅니다만 네. 민주당이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 비판을 할 때도 우리나라 대통령 배우자이니만큼 빈곤 포르노니 뭐니 하는 이런 거친 언사는 네. 공당 국회의원들의 공식 논평에서는 좀 절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지웅 전 최고위원님. 저는 뭐 이제 사실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유독 이제 관심이 좀 뜨거운 것 같아요. 근데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맥락상 김건희 여사께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행보가 좀 어색해 보이긴 하나 그것 자체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네. 조금 의아한 것은 공식 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굳이 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정상들의 영부인들이 만남으로써 각국의 이야기도 좀 더 나누게 되는 것. 그래서 영부인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뺄 만큼 그것이 아주 필요한 일정이었는가는 전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비판해 주시면 네.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장경태 의원 대신 다시 최고위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이. 권지웅 그런 비대위원님. 부분은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긴 뭐 그런데 뭐 여야 모두 지금 상당히 높은 긴장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말이 중간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뭐랄까요, 가슴 떨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 간의 긴장 수위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말씀들도 나오고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 장희찬 이사장님, 이전에 그 사실 해외 순방,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에는 그전과 달리 지지율 상승 효과를 못 받지 않습니까? 네. 이번엔 다를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유심히 봤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주말 사이 외교 일정에 대한 비판 논평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아도 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가지고 뭔가 트집 잡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아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제가 갑자기 뭐 섣부르게 지지율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
전망할 수 없습니다만 네. 이전의 해외 순방과 비교해 보면 이번 주말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 흐름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마 대통령실도 해외 순방 몇 번 해보면서 뜻하지 않은 논란이 불거지는 걸 보고 많이 놀랐을 것이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G20 일정까지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어찌되었든 외국에 나갔을 때는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좀 응원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일부 뭐 진보 진영의 모 성직자들처럼 막 전용기 추락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 지식인 사회에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권지웅 네. 최고위원님 뭐 혹시 저는 짧게 이번 총평 좀 해주시죠. 외교 순방이 지지율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왜 그래요? 그러냐면 지금 네.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을 오르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네. 근데 출발할 때 MBC 전용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전용기에서 특별히 배제시켰는데 예. 그 부분이 중도층의 마음을 사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아, 또 하나 더는 12구 참사로 사실은 대통령실 수석 보좌진이 웃기고 있네 지금 필담을 나누면서 그런 이슈가 더 커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일단 관심을 못 받기도 했고 관심받은 부분이 중도층에게 어필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네. 지지율 상승은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예, 그러면 이번에는 권지웅 전 최고위원께서 가져오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그 다들 뭐 12구 참사와 관련돼서 늘 뉴스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 어쨌건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어서 158명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31명이 중상인 상태인데 예.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 언론과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이 이제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공식 네. 인터뷰는 아니었지만 나도 사실은 폼나게 사표 던지고 나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논란이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은 그전에도 비슷한 막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직 사건이 확인되기 이전에도 예년보다 많은 인파는 아니었다. 그리고 경찰 병력이 추가되었어도 이 문제는 풀기 어려웠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사실 폼나게 사표라고 하는 건 그 폼의 배경이라고 하는 게 150명이 넘게 죽은 사람들이 배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비유 자체가 저는 그것이 아무리 개인적인 대화였다 손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전혀 납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장혜찬 이사장님 어떠세요? 지금 소방노조도 오늘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고발을 했거든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여러 경로에서 비판들이 일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 이 논란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소방노조가 고발을 한 건 특수본에서 지난주에 이제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소방관들 차원의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입건했다고 바로 기소가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한 특수본의 절차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게 혹여나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과 또 지휘부 사이에 또 다른 갈라치기나 갈등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개인적 발언이긴 하지만 부적절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상민 장관도 오늘 국회에서 송구하다는 입장 밝힌 걸로 압니다. 다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 기자분이 사적인 문자를 보내면서 이걸 인터뷰에 쓰겠다, 인터뷰형 질문이다라는 사전 고지를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는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가 안부를 물으니 그만큼 이 사퇴하는 게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책임에서 벗어나는 길일지 모르나 본인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 힘든 길을 어쨌든 걸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아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장관의 표현도 좀 잘못됐습니다만 언론이 이제 취재원에게 접근할 때 이게 인터뷰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려주는 취재 윤리가 좀 정착되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마음도 공이 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국회 예결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퇴 의사를 묻는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이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나온 사실이지만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단장도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맡게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권지웅 비대위원님? 물론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갖고 있던 자가 끝까지 그것을 책임지는 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것을 수습하는 게 이상민 장관이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이상민 장관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게다가 이제 같은 공직사회에 있는 소방노조가 고발할 만큼이라고 보면 전혀 그것을 책임지는 태도를 안 가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언론에 나오는 것과 또 달리 장관이 정말로 여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된 조사 그리고 사퇴를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말로 이제 예를 들면 본인에게 법적인 책임으로서 행정적 책임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물론 이상민 장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슬픔이 있겠지만 공직자로서 자신의 슬픔을 그냥 드러내는 것과 별개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한 내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사표를 던지고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기다렸어요.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자 8개월 동안 모든 임무를 다 수행했죠. 저는 마찬가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상민 장관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 여당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사퇴하는 게 모든 책임을 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지만 최소 그 태도를 가지고 나머지를 수습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태도로 수습하는 건 전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로 국가가 애쓰고 있구나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장관이었고요. 같은 보수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네. 또 같은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꾸 지금 비교가 되는데 이상민 장관도 그 사례를 알고 계실 텐데 좀 같은 모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수습을 하는 게 네. 임명권자인 또 사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오히려 전가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이상민 장관이 고심 끝에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앞서 이주영 장관 말씀해 주셨는데 8개월 동안 사고 수습과 나름의 어떤 재발 방지책 마련을 힘썼잖아요. 네. 이상민 장관도 그 전례를 한번 보고 본인이 정말 진정 어린 사고 수습과 또 이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단장을 맡았으면 네. 어떤 식으로 미비한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다 고하고 고칠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 다시 한번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화재 사고 연달아 발생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수습하고 그게 또 나름 평가를 받아서 나중에는 총선 낙선 후에 국무총리로까지 새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장관이 여러 가지 말실수들로 국민의 눈높이에 다소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저는 더 많이 현장에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현장에서 뭐 유족분들 그리고 부상자 가족들 더 많이 만나면서 그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것, 진짜 지금 정부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고가 아니라 직접 가셔서 듣는 뭐 비공개 일정이 더 많아지셔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다 담아서 진정성 있는 수습과 대책을 일단은 내시고 그 이후에 또 국민들의 여론이 행안부의 어떤 책임이나 이 수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네, 저는 좀 예. 다른 측면에서도 좀 우려스러운데요. 네. 아주 큰 참사가 벌어진 다음에 이걸 계기로 공직사회가 사실 똘똘 뭉칠 수도 있었어요. 네. 정말 저 사람 저렇게까지 책임지려고 하는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되려 이 어떤 지도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메시지나 행동으로 말미암아 공직사회가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에 있었던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권한을 가지고도 정말 애쓰고 지금 너무 억울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사 요구가 오는 것 자체가 억울한 게 아니라 네. 나만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그래서 표출되고 저는 있는 이걸로 거죠? 인해 더 분할되는 알겠습니다. 것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죠. 장예찬 이사장,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